SVB 사태가 사실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트럼프 일기 당시에 중소형은행들이 규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금융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장기채를 조금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채권의 수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혹은 재무부가 장기채 중심으로 찍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DS증권 김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DS투자증권에서 경제 담당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김준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됐죠? 영레포에 대한 인덱스 보고서를 이제 쓰셨을 때는 한 풋풋한 근데 이제는 좀 약간 중견 애널리스트 아닌가요? 벌써 한 3년 지났죠.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보고서를 쓸 때마다 저도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쓰신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경고음을 좀 얘기를 한 거의 이제 잘 못 봤어요. 요새는 미국 경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23년부터 미국 경제를 좀 좋게 봤었거든요. 23년 초만 해도 침체가 조금 더 컨센서스에 가까웠고요. 연착륙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봤던 근거 중에 하나는 소득이었거든요. 가계의 소득이 꾸준하게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소비 여력이 크다라고 봤었고요. 반면 지금은 그 고용시장 쪽에서의 균열이라든지 소득이 조금 저하가 되는 부분, 소득 상승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소비가 작년만큼의 굳건한 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맥락에서 써봤고요. 네, 점진적인 균열이네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열을 좀 초점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많으니까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 있는 차트, 되게 클래식한 이제 차트입니다. 실업률 추이인데요. 실업률. 근데 그 실업률을 저는 좀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실업률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수요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회색 막대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고요. 공급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 검정색 막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영역의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게 실업률이 공급은 뭐고 수요는 뭐예요? 이제 공급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는 경제활동 참가율로 제가 이제 프락시로 보는데요. 말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추는 것만으로도 통계적으로는 실업률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고용된 사람의 수는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마을에서 한 명이 나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실업자가 한 명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공급 측면의 실업률 상승이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 수요는 이제 구인율로 보는데 전체 인구에서 취업된 사람의 수의 비율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앞에서 공급을 설명드릴 때는 수요는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렸죠. 일하는 사람 똑같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 그 구인율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전체 인구에서 취업된 사람의 수는 수요의 측면으로 이제 실업률 상승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인구에서 취업된 사람의 수가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실업률 상승 기여도에서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게 되면 실업률에 더 상방 압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공급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뭐 나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가는 거죠, 상승했고요. 그죠? 나 계속 손 드는 거죠. 나도 할래 하면서. 이렇게. 네. 근데 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여름 실업률보다 그렇죠. 지금 실업률 레벨이 더 낮아요. 근데도 성질이 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때랑 이때랑 좀 다르네요. 제가 이제 12월에 조금 휴가를 길게 다녀오긴 했는데 12월 초에 11월 고용 지표 리뷰부터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의 톤을 좀 높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낮춘 거죠. 경기에 대한. 그러고 1월 달에도 사실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분해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네요. 여전히 수요의 영역이 좀 크고 이 추세가 당분간 더 악화될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실업률 지표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 분명 실업률 지표는 상승하지 않았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과거에 같고요. 비해서. 그리고 그 실업률마저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프라임에이지 워커라고 해서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꺾이고 있습니다. 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을 할래가 아니라요. 일자리를 찾기 쉬울 때 사람들은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고용시장은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시장을 이탈하고요. 경기가 좋으면 나도 일을 할래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경제는 좀 마지너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잘 주거나 임금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이미 임금보다 이제 시장에서 제시하는 임금이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임금이 높아야 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적어야 돼요. 아.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을 때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사이클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작년 말까지는 우상향을 했어요. 네. 하지만 최근 두세 달의 지표, 쉽게 말해서 작년 4Q 정도부터죠.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 시그널은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지표들이 뭐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그렇고 좋다고 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내용까지 좋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짐으로써 실업률 자체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앞에 위에서 보여드렸던 요 분해된 차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쉽게 말해서 공급의 영역이 적어진 거죠.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졌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12월 고용 지표가 되게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계절적인 요인이 좀 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 20번에 있는 차트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제대로 부연 설명을 많이 못 적긴 했는데 매년 12월 고용 지표가 얼마나 계절 조정을 많이 받았느냐입니다. 요 막대 그래프가 낮을수록 실제로 집계된 데이터에 비해서 발표된 데이터가 과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잘 나온 거죠. 근데 지금 00년 이후로 가장 낮은 막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실제로 나왔던 지표에 비해서 저번 12월 데이터는 더 잘 나왔다. 통계적으로 계절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고용 지표 보고 마냥 경기를 안심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경제가 좋아야 주가가 좋은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언젠 또 뭐 경제가 좋다고 그러면 좋다고 했다가 네. 안 좋아야 좋다고 했다가 막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림 22번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퀘스천 중 하나였습니다. 취업자 수와 비농업 일자리 수가 괴리를 많이 보였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이 두 가지 선은 되게 평행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괴리가 좁혀집니다. 이 갭이 좁혀지는데 괴리가 좁혀지면서 보시다시피 비농업 일자리가 좀 과대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소수 의견은 비농업 일자리 데이터가 과대하게 집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용 지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검정색성이 비농업 고용인 거죠? 네, 과도하게 많이 잡혔다 집계가. 아하.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항상 이 두 지표가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농업 일자리는 기업한테 서비스하는 거고요. 취업자 수는 가게한테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정색은 기업한테 니네 회사에 몇 명이라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네. 파란색은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일하러 가셨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불법 이민자한테는 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 괴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사이클은 다른 때와 다르게 이 데이터가 좀 좁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이 불법 이민자와 이민자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저임금,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들어올 때, 미국 땅으로 많이 들어올 때 수요가 셌으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건 사실 긍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임금을 낮춰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수요가 되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수요가 식는 상황에서 공급이 많은 것은 오히려 고용시장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고용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미스매치였다면 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위 50%만 놓고 봤을 때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황으로 또 다른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고용시장 자체도 이제 일하고만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일자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직후에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의 역할이 또 이제 애매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눠서 보게 되면요. 구인 일자리 수입니다. 아, 구인 일자리 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어요.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전체 네, 지수는. 네. 구인자 수가요? 네, 구인 일자리 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용시장의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몇 명 뽑아요? 이런 거죠. 네, 더 얼마나 뽑고 싶냐라는 이제 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았던 섹터는 왼쪽에 있는 차트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오른쪽입니다. 근데 딱 보셨을 때 하위 50% 혹은 이민자 혹은 저학력 혹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섹터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정작 오른쪽 섹터는 수요가 개선되고 좋네요. 있지 않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낮거나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고용 시장도 조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좀 과하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면 아니다. M7은 그러한 좋다. 밸류를 받을 만하다. M7 때문에 멀티플이 높은 거다라고 말을 하듯이 네네. 미국 주식 시장도 다소 양극화가 심화된 것처럼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용 시장이 유난히 이런 모습을 지난 데이터에서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진짜 뚜렷하게 보여주네요. 네. 네. 여기에다가 하필 공급이 많은 섹터가 오른쪽, 상대적으로 단순 서비스 노동자들이 많은 섹터에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하위 계층의 임금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요. 즉 하위 계층의 소득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균열도 하위 50%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민 오신 분들이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32번 차트 같은 경우는 안 뽑고 안 자른다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고용시장에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고하거나 뽑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람을 쉽게 못 구했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용시장의 경기 사이클을 좀 뚜렷하게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 소극적인 거죠. 그쵸. 주체들이.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경기가 조금 더 균열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든지 금리의 부담이 더 장기화된다라는 생각이 확산이 되게 되면 고용시장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쏠림을 강하게 볼 수 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조금 쏠림이 강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일단은 한번 코로나 때 한번 다 잘랐다가 아이쿠 다시 뽑았다가 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아이고 너무 많이 잘랐네 이런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 뽑을 때 막 웃돈 주면서 뽑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33번 그림도 신기하네요. 이게 보니까 산업 생산은 하나도 안 느는데 미국은 네. 소비만 계속 느네요. 이것도 네. 제조업으로의 제조업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올해 연간 전망, 작년 연말에 나왔던 자료에 이제 들어갔던 차트인데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조업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제조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적어지고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ISM 네. 제조업 지수가 진짜 중요한 지표였고 그 지표를 보고 주가가 움직이고 다 했어. 근데 요새 솔직히 얘기하면 관계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그런 것 ISM 같아요.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선을 하회한 적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달 50선을 하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난 2년 동안 미국 경제는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옛날보다는 관련이 좀 적어졌고 네. 그래서 좀 제조업의 비중을 좀 낮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조금 안 좋은 이유가 고용시장에 대한 해석은 너만의 해석일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차트들은 소비자 심리 차트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결국은 중요한데 우리가 고용시장을 보는 이유는 소비를 보기 위함이고요. 그렇죠. 그 소비를 보기 위해서 고용시장을 보고 또 소비자 심리 지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소비자 심리 지표들이 조금 꺾여 있어요. 소비자 기대 지수, 네. 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여 있고
그리고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꺾여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3년 초에 제가 미국 경제 소비가 좋을 거다, 미국 경제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핵심 배경 중에 하나는 소득이 우상향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조금 깨지기 시작을 했고 유의미한 하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서베이 데이터에 놓여질 수도 있어서 제가 섣불리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 고용시장의 전개랑 지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와 장기물금리 레벨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조금 진심을 다해서 소득이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일시적인 노이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소비에도 조금의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그림이 좀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네. 향후 실질 소득과 향후 경기 재정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그래 보면 더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미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12월 심리 지표가 좀 많이 꺾여 맞아요. 있어요. 제조업 PMI도 그렇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런데 그런 이제 심리 지표들이 다소 실제 소비 데이터를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계속 좀 추세가 유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다소 조금 더 둔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물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뭐 침체 수준을 전망하기보다는 작년만큼의 굳건한 성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물가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페드의 금리나 횟수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한 번에서 두 번, 뭐 많게는 한 두 번 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는 그 이상으로 세 번에서 네 번까지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생각의 시작에는 결국 물가에 대한 걱정이 저는 크게 이제 시장의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기대 인플레인데요.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튀긴 했는데 이 장기 기대 인플레를 보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냐라는 믿음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사실 요 중앙은행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파월이 급하게 빠르게 올렸던 거고요. 요 장기 기대 인플레는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댓글에 아마 분명히 이런 얘기가 파월을 믿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표를 보면은 코로나 당시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야 못 믿겠는데 얘네 잡을 수 있는 거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온 거죠. 네. 지금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가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잖아요. 3, 4%를 맞아요. 기록하면서 네. 점점 떨어졌음에도 장기 기대 인플레는 진작에 먼저 잡혔거든요. 요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중장기적인 물가 인플레 파이팅에 대한 믿음의 척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 돌아왔고요. 파월이 네. 1차적으로 원하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물가가 튈 때 왜 튀었는지를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물가를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타로 나눠서 제시를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물가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는 70년대랑 70년대 후반 볼커의 시대죠. 당시에 물가가 왜 튀었냐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공급과 수요가 고르게 상승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플레이 시대라고 하면 사실 물가가 YOY로 6% 7%를 넘기면서 기록했던 건 사실 코로나가 그 뒤로는 유일하죠. 코로나 때도 보시게 되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상방 압력을 줍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라든지 오일쇼크처럼 유가라든지 병목 현상이 심하진 않죠. 그럼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는 시기가 그 이외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빌 클린턴 정권 시절이죠. 미국 경제가 되게 좋을 때인데 당시 미국 경제가 좋을 때 유가는 계속 우하향을 했어요. 당시에 90년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이 물가 분해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 맞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하지만 수요 때문에 물가 상승 기여도 자체는 그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라고 했을 때 90년대에도 크지 않았고요.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분은.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에는 신흥국들이 이끌었고 04년, 05년 넘어가면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좀 더 개선이 되었는데 당시에 미국 경제가 좋을 때도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분은 1%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인플레 시대 혹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시기에는 공급에 항상 문제가 동반되었다라는 거예요. 공급의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사례 1970년대, 90년대인데 70년대에 보니까 이게
얘가 올라갔던 거네요. 얘가 수요가 올라간 거네요. 수요도 올라가고 수요도 올라가고 공급도 같이 자극이 되었다라는 같이 거죠. 자극을 받았던 거네요. 다만 공급 자극이 없을 때 90년대처럼 혹은 공급 자금은 없었을 때는 네, 없고 경기만 좋을 때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에 대답을 해주는 차트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간혹 이제 물가가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물가가 잘 잡히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물가가 예상했던 경로보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천천히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네. 우려하는 3%대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된다라든지 그런 현상은 좀 없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요랑 공급이 이제 박수를 쳐야 크게 올라가는 건데 지난 2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 실제로 네. 이것이 이제 또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는. 저는 물가는 계속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 연은에서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해서 서플라이 프레셔 인덱스를 제시를 합니다. 다양한 공급망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0보다 낮다라는 것은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 0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 혹은 70년대보다 그 강도가 적다면 오히려 우리는 90년대 혹은 00년대 초중반처럼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시기에 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그런 시기에 좀 더 우리가 더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보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경제는 어쨌든 좀 뭐 조금 둔화될 것 같다, 균열될 것 같다. 근데 물가 올라가서 걱정하시는 거는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경기가 좀 좋더라도 물가가 크게 말썽은 안 일으킬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 경제가 조금은 하향될 것 같으니, 더더군다나 물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게 연준이 금리 못 내린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릴 거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시장은 한두 번인데 저는 세네 번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세네 번. 네, 그러면 언제 할까요? 언제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상반기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을 페드가 유지하겠다 하면서도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할까봐 점도표가 상향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코멘트가 연준 내부에서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지금 페드가 매파적으로 말을 하고 장기물 금리 상승과 강달러를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를 확실히 잡는 데는 도움이 된다. 지금 조금 타이트하게 금융시장을 잡고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야만 나중에 금리를 내리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페드가 아니라, 지금 페드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페드가 긴축적이기 때문에 내년 올해 하반기 물가가 오히려 더 잘 잡힌다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이클적으로 미국 경제를 좀 걱정하는 관점에서 한번 가져와 본 차트인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표기 자산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채권 시장에서 얼마나 달러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했는지에 대한 증가율을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차트가 이제 제가 월드 달러 리퀴디티라고 이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거나 혹은 그 마이너스 폭을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좀 부침을 겪는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이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스탠스를 계속 내보이고 자산 시장에서 자산 매입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흘려보내는 단계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긴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사이클적으로도 우호적인 사이클은 유동성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고 기타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사서 들어놓는다는 거고, 대부분 이제 국채여서 그게 유동성 효과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는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계속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QT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좀 속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언제 이제 그만둘 거냐 이런 관심도 좀 있는데 계속 네. 여전히 계속 하겠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이제 여기 차트에서 계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역사적으로 제가 차트를 더 길게는 못 그렸는데 역사적으로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동성이 바닥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면,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경기 부진, 실제로 침체가 발생을 하거나 경기 자체가 좀 저성장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거시적으로 사이클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네.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미국 고용시장 말씀드릴 때 양극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50%랑 하위 50%의 공급과 수요가 다르다. 하위 50%의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체되는 금액은 지금 코로나 이전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대출 태도 또한 엄격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좋으면 신용카드 대출을 엄격하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경제 사이클 치고는 신용카드 대출 태도가 엄격합니다. 이랬던 적이 잘 없죠. 보시다시피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그 뜻은 뭐냐면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만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 사람들의 향후 재정 상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가 않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 중에서 하위 계층만 신용카드 대출을 활용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상태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은행들이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막상 경제가 좋음에도 신용카드 연체 자체가 신용카드 디폴트 자체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네. 거의 금융위기 정도 수준이네요. 네, 이제 물가를 좀 감안해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레벨 정도이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가를 감안해서 보면. 네, 물가가 30-40% 정도 상승했으니까요. 어쨌든 정고점에 도달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버롤 데이터들, 그러니까 헤드라인 데이터들 혹은 경제 전반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하위 50%, 하위 20%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사이클에서 다시 올라갔죠. 이 장기물 금리는 미국 대출 금리에 많이 연동이 됩니다. 모기지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자동차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대부분의 미국 대출 금리들은 장기물 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긴축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전망에 비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장기물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을 지속되고 있고 장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그때에 비해서 데이터들이 전개되는 방향이 그닥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물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미국 건설업체들의 주가도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신규 주택 매수가 쉽지 않습니다. 모기지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착공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에서의 파급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면 본격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한 게 이제 10월, 11월이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있다가 레깅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좋았던 경기 지표가 관성을 가지고 잘 나올 수는 있겠으나 높아진 장기물 금리와 헤드라인 지표 이면에 숨어있는 균열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 지표가 마냥 좋을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영향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새벽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사실 뭐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바통업단에서 어떤 섹터가 어떻게 수혜를 받을지 많이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역대급으로 큽니다. 무역 수지 적자폭이 커요.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 폭을 기록하는 만큼 달러가 미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론상 나갔던 달러는 다시 미국 자산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달러 표기 자산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역수지 적자폭이 난 만큼 해외 투자자들은 주식에 비해서 채권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서학개미가 많고 친구도 직장 선배도 다 미국 주식을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선호할 것 같지만 막상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국채와 MBS 회사채를 합쳐서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의 순유입 자체가 주식에 비해서 10배가량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표기 자산에 투자하는 폭은 좀 줄어들 수 있고, 반면 미국 가계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가계가 고용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가계와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을 더 선호합니다. 바이백도 있고요. 그리고 가계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되게 큽니다. 글로벌리 미국 가계만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자국 기업들을 좀 더 강화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채권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융규제 완화인데요. 은행들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1기 때도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많이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VB 사태가 사실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트럼프 1기 당시에 중소형 은행들이 규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대략 한 2주 전에 마이클 바라고 하는 연준 부의장이 금융 감독 담당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융 규제를 담당해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준 부의장, 그러니까 연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금융 감독 담당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금융 규제에 대한 좀 부담을 느낀 걸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금융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미국 은행들은 SLR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자산을 더 못 늘립니다. 총 자산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이 SLR이라고 하는 퍼센트는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5%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이 20배를 못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은행들은 마음껏 예금을 못 받습니다. 대형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0%고요. 실제로 자금 흐름에 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형은행들이 거절하는 예금들을 계열사 MMF로 많이 보냈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못 받으니까 내 친구 단기 채권 펀드에 좀 넣어. 그러면 이자 잘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단기 채권 시장 MMF로 자금 흐름이 많이 들어갔고, 이게 7조 달러가 되네요, 거의. 맞습니다. 연준이 피크 때 9조 달러 가지고 있었으니까 연준만큼 들고 있는 거네, 거의.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MMF로 쏠린 수급이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MMF는 기본적으로 단기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예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나갔던 돈들은 단기채 수급이 되어버렸어요, 채권 시장에서. 만약에 은행들이 이 예금을 조금 흡수를 할 수 있다면, 꼭 대형은행이 아니라 중소형 은행일 수도 있죠. 흡수를 할 수 있다면 은행들은 단기채보다는 중장기채를 조금 더 선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 시장에서의 만기별 수급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툴이 될 것 같아요. 옐런이 최근에 단기채 비중을 많이 늘려놨죠. 조달할 때.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단기채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권장 상황보다. 근데 옐런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단기채를 많이 찍은 게 아니라요. 금리가 높은 것도 있고 수급적으로 단기채를 사줄 사람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죠, 베센트가 하는 말은 단기채 비중이 높은 부분을 점진적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장기채 비율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건데, 장기채 비율을 높여가면서 단기채에 쏠려있는 수급을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단기채 수급과 장기채 수급을 변환해줄 수 있는 것은 은행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림 16번 보시면 24년 데이터가 없긴 합니다만, 은행이 국채 시장에서 채권 매수자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은행이 채권을 얼마 못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금융 규제가 조금 풀리게 되거나 은행들로 하여금 장기채를 조금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권의 수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혹은 재무부가 장기채 중심으로 찍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어쨌든 은행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은행주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채권 시장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안정될 있다. 수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미국 경기 톤을 조금
낮춰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동시에 물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자체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한 달러도 하반기에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레벨을 낮춰서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채권 금리도 결국은 적정 밸류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4분기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불확실성인 거예요. 나에게 조금 더 금리를 줘야 나는 장기채 투자할 거야 라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트럼프의 정책들을 확인해 나감에 따라서 조금은 장기물 금리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도 트럼프가 별말 안 했지만 되게 시장이 좋아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달러도 조금은 약해지고. 절하되었죠. 그런 것만 봐도 시장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놓고 매를 먼저 맞고 점점 이제 회복 돌아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과도한 높은 수준의 채권 금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폭도 지금은 절대 못 내릴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가 올해의 물가 인플레 파이팅에 도움을 주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적당히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는 하는데 주가는 좋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한 경고음은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내용이 썩 좋진 않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아마 연구원님도 많이 바빠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사실 뭐 이미 계속 뭐가 바쁘긴 합니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도 막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속보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제 속보가 계속되니까요. 이게 속보가 속보면 속보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아마 트위터를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러니까 또 어제 트윈프 가입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네. 새롭게. 그래서 점점 매크로의 중요성이 한동안 없었는데 이제 또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서 김용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